안녕하세요.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1980년부터 40년간 금, 은, 이 주식 기간별로 투자 수익률 비교 분석한 바가 있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금 투자하는 방법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KRX에서 금 거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금 ETF 이걸 주로 비교하겠습니다.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가장 전통적인 것이 동네 금은방에서 직접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금반지든 골드박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게 되면은 보관의 문제와 보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에서 많이 보관하면은 너무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 가서 이제 금고 이용하려면 돈 들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시중은행에서 금 통장을 이용할 수도 있죠. 0.0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거래 시점에서 국제금시세하고 원달러 환율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은행 고시가격으로 사고 파는 것인데, 즉 가격 변동 위험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비싸고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 세금도 뗍니다. 또 현물 인출할 때 부가세 10% 뗍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도 안 되고요. 그래서 시중은행 금통장 이용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KRX 한국거래소에서 금거래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실물 금은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순금을 1g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 시중은행의 금통장보다는 매우 저렴합니다. 0.2 내지 0.3% 정도니까. 그 다음에 차액에 대해서, 매매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화 거래로 하기 때문에 외환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 금은 예탁 결제문에 실물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100g 넘어가면은 골드바로 현물 인출할 수도 있고요. 현물 인출할 때는 수수료 한 2만 원 정도 내고 부가세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방법은 투자 상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모든 방법에는 치명적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지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금에 대한 숏 포지션 취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은 금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가치를 저장하지를 않습니다. 지난번 금의 가격 움직임 40년간 그래프를 보면은 금값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금값 한번 하락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수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수십 년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약세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가격 하락 위험입니다. 이거 피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직접 팔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금을 계속 보관을 하고 싶다면은 가격 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또 금융상품으로서 금 선물을 매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의 가치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는다. 금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런 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금이 가치를 저장한다거나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주장은 가령 물가가 오른 만큼 금값도 오르기 때문에 가령 이런 거죠. 금 1g으로 언제나 쌀 10kg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바이러스 팬데믹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금 거래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금을 이런 보석상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 현저히 줄고요. ETF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금 ETF. 이게 바로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앞으로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아마 동네 금은방 숫자 상당히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KRX에서 금거래소 이 거래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1년 전년도 1년 거래
추월했고요. 그래서 상반기 거래 대금이 7,103억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전체가 5,919억 원이었고요. 거래량도 상반기에만 한 11톤 이상 거래됐는데 작년에는 뭐 10.7톤이었다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KLX 금거래소에서 하루 평균 58억 원, 90kg 정도 이렇게 금이 사고 팔리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은 ETF, 금 ETF가 매우 간편하고 또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투자 수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상장된 그 금 ETF를 보면은요, 이 코덱스가 삼성의 ETF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코덱스에서 골드 선물하고 골드 선물 인버스가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고요. 아마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2X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의 1배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골드 선물은 금값이 10% 올랐다면은 골드 선물은 10% 오르고 골드 선물 인버스는 10% 내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금값이 10% 하락했다면 골드 선물은 10% 내리고 골드 선물 인버스는 10% 오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은 골드 선물 ETF를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금값이 하락할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그러면은 골드 선물 인버스 ETF를 매수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미국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골드 선물 거기도 많이 있으니까 골드 선물 자체를 직접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각종 골드 선물 ETF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시장에 주로 참여하는 분이라면은 지금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상품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의견입니다. 미국 시장 바로 들어가려면은 환전 수수료도 있고요. 또 거래 수수료도 비교적 비쌉니다. 이 수수료를 항상 감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 외에 이제 그 코덱스 외에 킨덱스에서 골드 선물 레버리지가 있고요. 또 타이거 골드 선물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버스 상품이 없기 때문에 가령 그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은 그럼 이거 해지하기 위해서는 코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를 2배수 이렇게 1대2로 거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골드 선물하고 골드 선물 인베스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월봉 그래프 모습입니다. 여기서 두 개 움직이는 모습이 정반대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부터 투자한다고 할 때 핵심은 이거죠. 업다운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판단하는 게 모든 투자 판단에 공통된 그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판단을 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로 본다면은 그 위로 올라갈 놈을 사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올랐지만은 이제부터는 내릴 거라고 본다면 아래로 뛰어 내려갈 놈을 사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골드 선물 인버스 ETF를 샀다면은 그럼 앞으로 금값이 내려가면은 내가 산 인버스는 값이 올라서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구조이죠.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나 인버스 2X 하고 완전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위험 관리나 상호 해지하는 요령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전에 뭐 여러 번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투자 수단으로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요. ETF, 그 골드 선물 ETF는 이거는 합성 상품입니다. 합성 상품이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만큼 ETF가 덜 오르거나 금값이 내리는 만큼 인버스가 덜 오를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용사의 실력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이제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을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금이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살펴볼 때 투자 수단으로서 평가한다면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과 투자 위험이 주식보다는 열등제 이미 이거는 뭐 증명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단으로서 볼 때는 주가지수 레버리지나 고버스 ETF보다 열등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령 뭐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불황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을 투자하겠다.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불황이 올 것 같다.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고버스 투자하는 게 금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투자 수익이 높다. 더 안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이 안전한 투자 수단인지는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투자 수익률과 변동성이라는 그런 그 객관적인 지표에서 평가한다면 금은 주식보다 열등한 투자 상품이고 더 위험한 상품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 수요, 즉 금을 갖고 싶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그 본능에 가까운 그런 역사적 욕망이지 않을까. 이런 점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비상시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준비한다는 점에서 비상시 결제 수단, 가령 한국에서 우리 통상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결제 수단은 원화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불안하다는 말이죠. 예? 한국 경제 계속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지금 망가지는 상황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 화염병 세력들 저 사람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준비하겠다.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준비한다 할 때 원화 외에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입니다. 달러하고 금이죠. 예. 달러, 금 이거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습니다. 예. 어디를 가도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상수단으로 보관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금을 어떤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단으로서 안전자산인지는 저는 의문인데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서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실물을 집에다 많이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귀금속의 형태로 집에 보관하는 최소 수량을 넘어서는 그런 실물의 금을 장기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KRX 금 투자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의 품질이 일단은 보장이 되고요. 조표공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환 위험이 없습니다. 이 환 위험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장기간 간다면. 그 다음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아직은 과세 없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물의 금을 투자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는 실물이 없습니다. 실물이 필요하면 ETF 다 처분해서 거기서 남은 돈으로 실물의 금을 다시 사야 합니다. 그런데 KRX 금거래는 이거는 실물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실물을 거르고 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줍니다. 보관 비용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KRX 금투자는 모든 증권사가 취급하는 거 아니고요. 일부 대형 증권사가 취급하기 때문에 이거 계좌 개설하려 하면은 반드시 지점을 한 분 방문해야 합니다. 이거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거래할 때는 온라인으로 HTS나 MTS 이용 가능합니다. 예. 뭐 그러면은 실물금 자체를 매집하거나 거래하는 거 이거 KRX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금값은 항상 무조건 언제나 오르는 거 아닙니다.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저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값이 더 오를지 저는 약간 의문이고요. 투자한다면은 저는 ETF 인버스 투자 더 낫다고 저는 어저께도 그런 영상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금이 앞으로 뭐 2,500불 간다, 뭐 8,000불 간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물 금 자체를 지금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면은 만약 앞으로 금값이 하락하면은 해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지하기 위해서 금 인버스 ETF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뭐 이것이 아주 좋은 대응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그 간단하게 어젯밤 그 글로벌 시장 상황 그 한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는 이 미국 시장 매일 정리하는 걸 지금 그 안 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그 정리하겠습니다. 독일 2분기 GDP가 전년비 마이너스 11.7% 역성장했고요. 미국은 2분기 GDP 성장률 전분기보다 마이너스 32.9%입니다. 아주 막 화끈하게 쳐박아 버렸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거 비행기 다 그냥 스톱하고 날아가는 거 다 스톱하고 공장문 닫아버리고 식당 등등 중요한 그 사업장들 다 셧다운 했기 때문에 다 각오한 거고요. 예상보다는 선방입니다. 예상보다는 선방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후행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나고 나서 확인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제 시장 움직임이죠. 주식 시장 움직임입니다. 다우지수는 30개 구성 종목 중에서 25개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225포인트인데 좀 내렸는데,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비교적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크게 내린 것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 내렸고요. 은행업종 많이 내렸습니다. 은행업종 내린 거는 이거 지금 그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빌려준 돈 떼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업종들 폭삭 내린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그 주목할 것은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를 준비한다면은, 바이러스는 이제 어쨌든 간에 아직은 미국에서 그 발생되는 숫자가 늘고 있지만, 이거는 그 결국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포스트 바이러스를 염두에 둔다면 이번에 많이 내린 종목들은 향후 경제 회복이 확인되는 그런 시점에 다시 오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나스닥이 상승한 것은 결국 그 핵심 기술주들이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를 선도할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미래를 성장시키고 또 미래를 변혁시킬 그런 주역들이기 때문에, 투자가 이들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데, 시장을 지배하는 수단이 뭡니까? 기업이 아닙니까? 기업. 그 중에서도 핵심 선도하는 기술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이,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퀄컴이 16% 폭등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인텔은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반도체 분석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폭락하니까 반도체 주가 폭락한다는 이런 주장은 말이 될 수가 없고요. 인텔 주가 내린 것은 인텔의 개별 위험입니다. 인텔 CEO가 멍청해서 대응을 잘못해서 이렇게 좀 망가진 것이고, 그러나 인텔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복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인텔이 망가진 만큼 폭등한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AMD도 있고 TSMC도 있고요. 그래서 인텔 망한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인텔은 망해서 없어질 수는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계속 번성한다는 거죠.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 사실 바이오 업종이 폭등하는 바람에 반도체 종목들 좀 쉬어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주목되는 것은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 갱신 지속되면서 어제는 바이오 주식들이 비교적 크게 내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데나, 길리어드 다 하락세 보이고 있는 거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말씀 드렸는데, 어제도 내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한 달 그래프를 보면은 고점에서 꺾인 모습이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주에 있던 거품 터지는 거 아닌지 매우 주목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